빨치산 생활에 대비하다. 깊은 밤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닭울음 소리에 놀란 그는 모포를 걷어차고 일어났다. 야광 시계는 꼭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권총을 장전하고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뛰어나갔다. 새벽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영곡 마을 앞길을 따라 동구 밖까지 나갔지만 누구 한 사람 그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동구 밖 100m 전방에 잦아드는 불꽃이 힘없이 일렁이기에 쫓아갔더니 2명의 유격대원이 M1 소총을 가슴에 껴안은 채 불길을 따라 고개를 까닥거리며 고난 잠에 빠져 있었다.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잽싸게 총을 낚아챘다. 보초가 소스라쳐 튀어 일어났지만 이미 총은 그의 손에 들어온 뒤였다. 총을 들고 서 있는 그를 본 보초들이 그제야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이었다. 너무 한심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제대로 근무하시오.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지고는 유격대 상황을 살피러 유격대 본부로 갔더니 여기는 더 과관이었다. 불침번은 아예 화로를 껴안고 퍼질러 앉아 코까지 골며 잠들어 있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다. 새벽바람을 헤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그는 옆방에서 고온이 자고 있는 연락병을 두들겨 깨워서 전 간부를 비상 소집하게 했다. 쥐새끼 한 마리 나다니지 않던 새벽길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간부들이 달려오고 사방에서 개들이 짖어대고 새벽녘의 정막이 일시에 분주하게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다. 깊은 새벽잠에 취해 있던 간부들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잠이 덜 깬 부수수한 얼굴로 그의 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굳은 얼굴로 사람들의 얼굴을 응시했다. 도대체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무슨 일입니까? 저기에 기습이 있는 겁니까? 침통하게 내뱉는 그의 말에 놀란 사람들이 그제야 잠이 달아난 얼굴로 물어왔다. 대관절 동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지금 야외에 집단 캠핑이라도 나와 있는 줄 아시오? 내가 5시 정각에 이 마을 한 바퀴 돌아도 누군지 물어오는 사람 하나 없고 동구 밖에는 모닥불 피워놓고 한가하게 잠들어 있더군요. 유격대 본부에서는 화로를 애인이라도 되는 양 껴안고 졸고 있고 부위원장 동무 왜 이 지경인지 대답 좀 해보시오. 외곽 부처는 유격대가 맡았고 각 부처는 자기 처소별로 부서 책임자들의 책임하에 불침번을 서게 했습니다만 지금 누가 변명하라고 했소? 왜 이 지경인지 묻고 있지 않소? 유격대장 강상원 동무 어디 동무가 얘기해 보시오. 부위원장 말씀대로 배치는 했습니다만 아무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요? 도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했기에 그는 긴 숨을 몰아쉬고 기분을 삭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 조수, 우선 유격대장과 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경비 상태를 확인하고 만반의 준비 상태를 갖춰놓고 들어오시오. 나머지 동무들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연구했다가 잠시 후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시오. 사람들이 새벽 어둠 속에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일렁이는 호롱불 앞에서 회의가 열렸다. 자, 지금부터 왜 이렇게 경각성이 해이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모든 동무들에게 혁명적 경각성을 높일 수 있겠는지 토론해 봅시다. 조직부장, 한일현 동무부터 연구한 것을 발표하시오. 저는 조직부장이라는 죽책을 맡은 자로서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당이 부여한 임무에 태만했으며 이와 같은 작품은 저 자신부터 혁명적 경각심이 부족한 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히 당 앞에 자기 비판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혁명적 경각성으로 임무에 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해순 동무 토론하시오. 지난 빨치산 투쟁에서 보초의 실수로 우리의 귀중한 동지들이 수없이 개죽음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무사한 일에 젖어 보초 군무를 등한시했다는 것은 투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제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무관심했으니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직책을 반납하고 백의종군하여 제 가호를 비판받으려 합니다. 군당 위원장 동무의 단호한 조치로 모든 당원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다들 자기 비판을 했지만 내용은 모두 똑같았다. 잘못했으니 잘하겠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안을 기대했던 그는 다시 한번 화가 치밀었다. 동무들의 토론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유격투쟁에서 보초의 중요성은 기본 상식입니다. 보초의 중요성을 모두 다 잘 알면서도 군당과 유격대 성원 300여 명의 거점이 이처럼 무방비 상태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토론 내용도 그게 뭡니까? 무조건 잘못했으니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말밖에 원인과 대책은 언급도 없습니다. 동무들이 잘못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이 바쁜 시간에 토론회를 조직한 것이 아니요. 나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지적하고 싶소. 첫째, 모든 지도 일꾼들의 혁명적 경각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적에 대한 증오심이 부족하고, 셋째, 오늘의 정세를 알지 못해 백척 간두에 서 있는 조국과 당의 운명을 모를 뿐 아니라 적의 잔인함과 교활성도 모르고 있소. 마지막으로 얼마 전 540 부대와 우리 군 유격대 합동작전의 승리로 지나친 승리감에 도취돼 있소. 내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군당의 사업 작풍이 산만할 뿐 아니라 자유주의적이며 관료적이요. 우리는 피난민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급투쟁의 전위부대임을 명심하시오. 하루빨리 이런 과오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할 테니 명심하고 행동으로 옮기시오. 과오가 없는 자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사람은 누구나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유능한 일꾼이란 과오를 즉시 발견하고 시정할 줄 아는 사람이요. 오늘 토론에서 몇 동무들이 자기 직책을 반납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철회하고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하시오. 오류가 생겼으면 책임지고 그 일을 시정하고 발전시켜야지 그만두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패배주의적인 발상이요. 잘못한 만큼 더 헌신적으로 당을 위해 일하시오. 먼저 조직부장은 간부부 사업을 겸하면서 간부에서 말단 성원에 이르기까지 조직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 당원의 사상과 동향을 정확히 보고하시오. 둘째, 선전부장은 모든 간부와 당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당 정치 교양 사업을 실시하여 전 성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무장하도록 하시오. 셋째, 당의 각 부부장 이하, 유격대의 소대장 이하 전원이 보초 임무에 임할 것이며 간부들은 30분에 한 번씩 보초 지도 검열을 실시하시오. 넷째, 오늘 중으로 각 부서별로 자아 비판회를 개최하여 새벽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토론하시오. 이상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매일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그날의 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겠소. 해당 부서장들은 조치를 취해 주시오. 이렇게 하여 11월 29일이 시작되었다. 그는 곧 선전부부장 김윤옥을 불러들였다. 새벽녘에 간부회의 소식을 들었는지 다른 때와 달리 격양된 얼굴로
김윤옥이 들어왔다. 김윤옥은 함경북도 출신으로 6.25 이후 중앙당에서 파견된 사람인데 40이 넘은 나이였다. 윤옥 동무, 오늘부터 동무가 고생 좀 해야 되겠소. 아무리 전시라고 하지만 매일 사상교육을 해야 되겠어요. 동무가 우리 당 실정에 맞는 학습 교재를 작성해 주시오. 교육은 정치사상, 유격전술, 실무교육 등 3가지로 하고 매일 2시간씩 전원이 학습 교양을 받도록 하겠소. 하루가 급하니 지금 당장 착수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기잡이 배에서 한쪽 눈을 잃은 김윤옥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눈을 반짝거리며 힘차게 대답했다. 신이 나서 돌아가는 김윤옥의 다부진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참 묘한 사람이었다. 당성에 대해서라면 자신 있는 그였지만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김윤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뒤돌아봐졌다. 김윤옥에게는 아예 개인이나 개인 생활이라는 것이 없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잡담 한 번 하는 일이 없었고 항상 자신이 맡은 임무와 당 사업만 생각하고 실천했다. 너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간미가 없다고 느낄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많다고 툴툴거릴 때도 그는 어느 사이엔가 자기 일을 다 해놓고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았으며 어떤 새로운 임무가 주어져도 즐거워했다. 8.15 전까지 학교나 서당 문턱 한번 넘어본 적이 없다는 김윤옥은 배를 타다가 해방을 만났고 입당하면서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해 지금은 상당한 이론을 갖추고 있었다. 일자무식이었던 그를 그것도 공부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의 그를 몇 년 안 되는 단시간에 웬만한 이론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당과 자신을 하나로 일치시키려는 헌신성과 열의 덕분이었을 것이다. 김윤옥에게 단 한 가지의 흠이라면 너무 자신의 외모를 가꾸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멋이야 낼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최소한 청결하기는 해야 할 텐데 김윤옥은 소탈하다 못해 지저분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저 양반 저러다 또 일 끝날 때까지 머리 감는 거 잊어버리겠군. 감은 지 열흘 더 넘었을 것 같은 부스스한 머리를 겨울바람에 휘날리며 불이 나게 뛰어가는 김윤옥을 보면서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새벽 사건으로 침울하던 마음이 어느새 밝아져 있었다. 간부회의 때문에 늦은 아침을 먹은 후 그는 호위병을 데리고 마을로 나갔다. 군당 본부가 있는 이 염곡마을의 지형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싶었다. 골목 입구마다 보초들이 부동 자세로 서 있고 보처 옆을 지나는 대원들은 긴장된 목소리로 수고라는 인사말을 건네며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아주 달라진 모습이었다. 그는 동네의 긴 돌담을 끼고 골목을 빠져나와 마을 뒷산 능선을 타고 오르면서 공격과 방어에 용이한 지점 등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곡성 군당의 유격대는 고작 50여 명, 그것도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은 5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그 인원으로 이곳을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열을 정비한 국군이 밀고 들어온다면 최소한으로 희생자를 줄이면서 후퇴하는 것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다. 얼마 안 되는 해방구마저 빼앗기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었다. 생각했던 날은 더 빨리 들이닥쳤다. 12월이 되자 부쩍 늘어난 경찰 대열이 해방구 근처까지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전면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인지 본격적인 토벌 작전은 아니었고 마을에 남아있는 적색 분자를 소탕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6.25 전 전향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조차 죽이고 후퇴한 이승만 정권을 믿고 그때까지 마을에 남아있을 좌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마을에는 기껏해야 노인네와 아녀자, 우익에 가까운 사람들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적색 분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이 오랏줄에 묶여 경찰서로 끌려갔다. 당연히 주변 마을 주민들도 위축되어 갔다. 빨치산에게 위로의 말 몇 마디 하는 것도,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주민들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개별적으로 접촉할 때는 여전히 열성적인 지지자인 사람들이 마을 공동 토론회에서는 입을 다물고 소극적으로 시키는 일이나 할 뿐이었다. 옆집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끌려가 고문이라도 당하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터라 다들 옆 사람들 눈치만 살피려 들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는지 기니 할 얘기가 있다며 마을 어른들이 빨치산을 찾아왔다. 요즘 우리 형편을 이해 좀 해줘야 쓰겄소. 다들 잘 살자고 하는 짓인디 우리들도 목숨은 부지해야 했을 것 아니요? 곧 있으면 우리 마을에도 경찰이 들어올 것인디 우리 속마음이야 어떻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소. 우리 목숨이 그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데 밥을 달라면 밥을 해줘야 하고 소를 잡아달라면 잡아내야 하고 좌익에서 부숴놓은 길을 복구하라고 하면 해야 안 쓰겄소. 우리가 그런다고 해코지는 마시오.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양쪽에서 시킨 대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우리가 더 고달프요. 자식 새끼들만 아님사 우리도 당신네들처럼 산으로 들어가서 이꼴저꼴 안 보고 싸웠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허요. 죽지 못해 하는 일이니 양해하시오. 한 면담 위원장이 그런 보고를 하길래 유혁우는 다시 그 면담 위원장에게 물었다. 그래서 동무는 뭐라고 했소? 뭐라고 할 말이 있어야지요. 곧 있으면 진짜 해방을 시킨 것인께 쫓게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마을 주민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도 인문들이 겪어야 할 고초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우익의 앞잡이나 스파이만 아니라면 총칼의 위협 앞에서 혹은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어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을 도왔다고 해서 그런 일로까지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었다. 낮이면 산상에서 대기하는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당 전 성원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당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빨치산 생활에 대비해 군당 산하에 동악산 지구와 죽곡, 목사동 지구를 설치해 군당의 지도를 용이하게 했으며 전면적인 인사 개편도 실시했다. 곡성과 옥가의 뿌리 깊은 감정을 고려한 인사이동을 끝내고 나자 전 유격대 문화중대장이었다가 이번에 문화부대장으로 승진된 양병하가 그를 찾아왔다. 아이고, 선생님이 웬일이십니까? 네, 좀 찜찜한 게 있어서 찾아왔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일단 이리 좀 앉으시죠. 이전 인사이동에서 자네가 나를 선생이라고 지나치게 대접한 게 아닌가 싶네. 혹시라도 선생이었다고 특별 대우를 한 거라면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양병하는 그가 구례 중앙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 선생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를 직접 가르친 적은 없었지만 그가 양병하를 기억할 만한 사건이 있어 몇 년이 지나고도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그리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다. 졸업반이었던 그가 운동장에서 반 아이들과 축구 시합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막 슛을 하려고 하는 찰나 5학년 여자반이 줄을 쥐어 운동장을 가로질러 가면서 막 그의 앞을 통과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찬스를 놓칠 수가 없어 그는 대열을 그대로 밀어버리고 공을 차 넣었다. 그 상황에서 슛을 했으니 골이 들어갈 리 없었고
여자애들 때문에 한 꼴을 놓친 그는 잔뜩 화가 나 있는데 운동장에 나동그라진 여자애는 울고불고 난리였다. 결국 그는 그 여자 반의 담임이었던 양병화 선생에게 끌려가 여자애들이 보는 앞에서 야무지게 뺨을 몇 대 얻어맞았다. 그때만 해도 선생이 제자 몇 대 때리는 일이 다반사였고 정식 대여를 밀친 그가 명백히 잘못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자애들 앞에서 얻어맞은 창피함에 씩씩거리며 꼭 원수를 갚겠다고 별렀었다. 그런 선생을 다시 산에서 만난 것이었다. 선생님, 예전에 여자애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때렸던 일 기억나십니까? 인사이동 문제를 얘기하러 왔던 양봉아는 갑작스런 옛날 얘기에 어리둥절해서 그를 보았다. 제가 축구 시합을 하다 선생님 반 애들을 넘어뜨렸다고 선생님이 제 뺨을 몇 대 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기억나는구만. 그날 자네는 끝까지 씩씩거리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지. 그게 괘씸해서 몇 대 더 때렸지. 양병화가 빙긋이 웃었다. 그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갚겠다고 선생님 성함까지 알아내서 기억해 두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원수를 갚는 거란 얘긴가? 원수 한번 확실하게 갚지 않았습니까? 그렇구만. 나 같은 놈에게 그런 중책을 맡기다니 원수 한번 확실하게 갚은 셈이지. 선생이 편히 지내는 꼴을 못 봐서 말이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들어 놓다니. 이거 참 못된 제자로구먼. 스승과 제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그런 염려는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사적인 감정으로 당의 원칙을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던 양병아는 따뜻한 손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바쁜 걸음으로 총총 사라졌다. 아직 어깨에 남아있는 양병아의 따스한 손길을 음미하면서 참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시절의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들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고 있을까?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했고 부잣집 아들로 순진하기 짝이 없던 의성이는 구례에서 유일하게 경기 중학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어느 쪽에서 이 전쟁을 보내고 있을지 궁금했다. 찬탁을 해야 한다며 그에게 좌익서적을 적어주고 갔던 이상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박희택 선생은 그의 유일한 스승이었다. 반내꼴 간이 학교를 다닐 때도 그 선생에게만 배웠고 몇 년 집에서 농사일을 하다 다시 중앙국민학교에 편입했을 때도 중앙국민학교로 전군 와 있던 박희택 선생이 2년 연속으로 담임을 맡았었다. 너희들 나이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갖추는 게 유일한 애국이라며 개 이름을 피우는 학생들을 무섭게 책찍질해서 구례촌 마을에서 그의 반만 해도 20명이 넘게 중학교에 진학했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교원 노조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순천에서는 여순 사건 때 좌익에 동조했던 많은 교원 노조 소속 선생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총살당했다던데 살아나 계실지. 언제나 그리운 사람들을 다 만나볼 수 있을까? 언제쯤 좋은 세상이 올까? 과연 그런 날이 올까? 올겨울을 넘길 정도의 식량을 비축해 두기야 했지만 추위만으로도 두려운 겨울은 점점 깊어가고 적들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세계 최초의 세균전. 1950년 12월도 저물어갈 무렵 드디어 적들은 대대적인 수복작전을 개시했다. 540 부대와 총사의 지원까지 받아 해방구 방어에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얼마 되지 않던 해방구마저 잃어버린 곡성군당은 백아산 기슭에 화순 방석포라는 마을로 거점을 옮겼다. 그러나 방석포는 20여 호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어서 300명이 넘는 군당이 있기에는 너무 좁았다. 며칠 뒤 군당은 보름제 너머의 평지마을로, 유격대는 거기서 2km쯤 떨어진 양지마을로 다시 옮겨갔다. 북쪽으로 1km쯤에 있는 강이동 마을에는 오사공 부대가 있어 적의 침입을 막고, 남쪽 갈경이 마을에는 총사가 자리 잡고 있어 매우 안전한 지형이었다. 한동안 편안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군당에서는 아직 채 마치지 못한 식량 비축에 힘을 쏟는 한편, 적의 역량을 소모시키기 위해 기습교란 투쟁을 벌이거나 교통통신 마비 투쟁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사상교육과 주민들에 대한 선전활동을 추진해 나갔다. 빡빡한 일정에 다들 피곤하긴 했지만 특별한 위험은 없었다. 간혹 보급투쟁에 나갔던 유격대가 소를 몰아오기도 했다. 오랜만에 동지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시가보다 몇천 원 더 얹어주면서 사오는 것이었다. 그런 날은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오락회가 열렸다. 소 한 마리라고 해봐야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어대니 몇 점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고기를 배불리 먹는 것보다는 오락회가 더 흥미진진했다. 오락회가 있는 날이면 옆 동네 할머니까지 어린 손자의 손을 붙잡고 희미한 달빛을 밟아 평지 마을로 왔다. 마을 공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군당 기관별로 대항전을 벌이기도 했다. 여맹원들도 부끄럼 없이 앞으로 나가 노래를 한 자락씩 뽑고, 흥이 오른 노인네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 신나는 탭댄스가 이어졌다. 농사만 짓던 시골 사람들이 언제 이런 오락회를 해봤을 리 없었다. 구경거리라면 고작해야 운동회나 공마단이나 유랑극단의 공연뿐. 그나마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이 바쁠 때면 구경도 할 수 없었다. 자신들이 주연이 되어 함께 어우러져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을 것이다. 흥만 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잘 놀았다. 아이들도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금방 흉내내어 잘 따라 불렀다. 노래만큼 좋은 것도 없었다. 누구나 노래는 좋아했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노래를 부르면 함께 하나가 되었다. 철 모르는 어린애들이 노래를 하면 칭찬받던 맛에 국군에게 수복되고 나서도 자랑스럽게 좌익 노래를 불러대는 바람에 경을 치기도 했지만, 하순에는 탄광이 있어서인지 곡성 사람들보다 좌익에 적극적이었다. 그가 묵고 있는 집만 해도 마을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는데, 60이 다 돼가는 집주인 최 씨는 자기 집 사랑방에 든 손님에게 조금도 싫은 기색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었다. 매끼 식사 때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젓가락을 들고 부엌에 들어가 일일이 반찬 하나하나를 검식해 볼 정도였다. 2월 중순 도당에 들렀던 그는 우연히 노령지구 사령관으로 가 있던 김병옥을 만났다. 50년 여름에 김병옥의 손에 끌려 장성까지 가서 김춘옥을 만난 뒤로 처음이니 꽤 오랜만이었다. 반가움에 펄쩍펄쩍 뛰던 김병옥은 잠시 후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며 물었다. 자네 우리 고모랑 잘 돼간담서? 응? 응. 김춘옥을 소개시켜준 김병옥인데도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쑥스럽고 어색했다. 그동안 김춘옥과는 연락원을 통해 편지를 몇 번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정작 얼굴을 본 것은 단 한 번인데 참 이상하기도 했다. 장성에서 그녀를 본 순간부터 이미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첫 편지에 그는 당연히 억지로 했던 결혼 이야기를 보냈고 그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답장을 마치 청혼 승낙이라도 하듯 보내왔다. 김병옥이 소개시켜줄 때부터 신랑 신부라고 소개해버린 까닭도 조금은 있었을 테지만 그는 그때나 그 후나 자신이 왜 그렇게 갑작스레 그녀를 사랑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수줍은 소년처럼 얼굴에 홍조를 띠고 서 있는 그를 보며 김병옥이 다시 말을 걸었다. 우리 고모 말일세, 곡성에 와 있게 하면 안 되겠나? 이 사람 그게 우리 맘대로 되나? 아니 지금 우리 고모가 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네. 아무래도 고향에서 사업하기가 힘든 모양이야. 그래 도당으로 소환하려고 하는데 자네가 도 여맹위원장에게 부탁해보라고. 웬만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녀와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물론 좋을 터였다. 김병옥은 미적거리는 그를 끌고 도 여맹위원장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더니 그의 등을 떠밀었다. 아이고 혁운 동무가 나한테 웬일이오? 여맹 부위원장 임복현이 반갑게 그를 맞았다. 임복현은 시가가 구례인 탓에 잘 알고 지내던 터였다. 시집 올 때만 해도 다른 일을 하던 남편이 경찰이 되겠다는 바람에 반동과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하고 집을 뛰쳐나온 임복현은 그 후 월북하여 강동 정치학원을 수료하고 다시 내려온 것이었다. 웬만한 여자라면 이혼은 엄두도 못 낼 시절에 남편과 가정까지 박차고 나올 만큼 견고한 사상을 가졌던 임복현도 결국 생명의 위협 앞에선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52년 나주로 지하 종작 사업을 나갔다 붙잡힌 그녀는 끈질긴 고문과 회유에 한 달을 버티다 결국은 무릎을 꿇고 나주의 지하 조직을 다 불고 말았다. 그녀 때문에 나주의 지하 조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어쨌거나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여자였던 임복현은 얼굴을 붉힌 채 우물거리고 서 있는 그를 이상한 듯 빤히 쳐다보았다. 아, 저 우리 군에 여맹사업할 동지가 하나 필요해서요. 하긴 그쪽에 마땅한 사람이 지금 없지요. 근데 지금 당장은 배치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어쩌나 난생 처음 혁운 동무가 내게 부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김병옥 동무의 고모가 지금 장성군 여맹 조직부장으로 있는데 고향이라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곧 도당으로 소환시킨답니다. 그 동무를 좀 배치해 주시죠. 그럼 마침 잘 됐네요. 안 그래도 곡성에 좋은 동무를 하나 배치할 생각이었는데. 그의 속마음을 다 알아차린 듯 미묘하게 웃던 임복현은 그 후 곧 김춘옥을 곡성으로 배치해 주었다. 먼데 두고 그리움을 참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바로 눈앞에 두고 볼 수 없다는 것도 못지않은 고통이었다. 서로가 자신의 일로 바쁘기도 했고 간부쯤 되는 사람이 시간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그녀를 찾기도 어려웠다. 사랑을 하면서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원칙을 이탈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작은 원칙의 파기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6.25 직후 해방 소식을 듣고도 동지들의 손에 처형당해야 했던 전인수만 해도 그랬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더 잘해주고 싶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지도 몰랐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게 분명한 임무를 맡을 때, 더욱이 자신은 그 임무를 부여하는 사람일 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테지만 그 임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고통을 외면하고 마음 편한 대로 사랑하는 일을 특별 대우해서 임무를 해제시킬 때 순간이야 즐겁겠지만 기다리는 것은
더 큰 고통이다. 사랑하는 이 대신 그 어려운 임무를 맡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과 똑같은 동지인 것이다. 사적인 감정에 얽매인 간부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소문이야 어차피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남녀 문제만큼 민감하고 미묘한 게 또 어디 있는가? 문제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가였다. 동지들 앞에 떳떳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랑을 하기 위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 특별한 전투 없이 평온한 봄이 찾아왔다. 봄비가 몇 차례 내리고 나더니 불쑥 봄이 무르익은 3월 20일경이었다. 오전 11시쯤 느닷없이 미군 비행기 3대가 백아산 상공에 나타나 저공 비행을 시작했다. 사전 정찰을 하듯 비행기는 백아산 골짜기마다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고지의 주둔에 있는 유격대가 소총으로 사격을 했지만 응사도 없이 30분쯤 정찰을 하다가 비행기는 유유히 돌아갔다. 비행기가 사전 정찰을 했으니 곧 적의 공세가 시작될 것은 당연했다. 준비하라는 지시가 계속 상부에서 내려왔고 그들도 공세에 대비하여 거점을 산으로 이동시킬 만발의 준비를 끝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다. 적들은 여전히 움직임에 기미가 없었다. 22일 아침 도당에서 지도원이 내려왔다. 지도원의 얼굴은 몹시 침통했다. 잔인무도한 미제놈들이 이젠 세균전까지 시도했소. 20일 아침 비행기는 정찰 임무도 있었지만 세균 살포가 주 목적이었소. 살균전에 부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미리 예방주사를 놓았다가 하오. 벌써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소. 제기열이라고 하는 병인데 처음에는 세균으로 감염되지만 나중에는 이가 병을 옮긴다고 하오. 죽을 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적이 쳐들어오면 큰 걱정이요. 전방에서 세균을 살포했다고 하더니 사실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주전선도 아닌 후방에서 세균전까지 그는 지도원이 내놓은 도당의 긴급 지시문을 펼쳐들었다. 적은 최후의 발악으로 단말마적인 세균전을 감행했다. 우리 당은 이에 대처하여 방역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 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적의 단발마적인 세균전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1. 환자의 발생을 예의주시하여 발생 즉시 격리 수용한다. 2. 건강한 사람은 세균의 침범이 어렵다. 모든 성원에게 당분간 무리한 투쟁과 활동을 금지시키고 최대한의 노력으로 충분한 영약을 공급하여 건강을 유지한다. 3. 환자가 발생하면 총사 의무과의 지시에 따를 것이며 의료요원은 재결 환자를 전문 치료한다. 4. 모든 기관의 왕래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 왕래자는 단발을 시켜 머리에서 이를 없앨 것이며 예비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갈아입고 기존 복은 증기소독을 하여 철저히 예방을 한다. 그 외 성원들의 의복도 매일 증기소독을 시키고 머리도 매일 1회 이상 감게 한다. 5. 여성 대원들도 가능한 단발을 한다. 6.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DDT나 구충제를 구입한다. 즉시 군당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상황을 알아보았다. 다행히 유격대의 대부분이 세균이 살포되던 날 곡성면에 투쟁을 나갔다. 어제 돌아오는 바람에 아무 이상이 없고 군당 기관 등에서 4명의 환자가 발생해 있었다. 그날 당장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환자틀을 설치했다. 다음 날부터 환자가 급속하게 늘어났다. 지금까지의 활동 일체를 중지하고 머리를 깎는다, 옷을 소독한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다들 전염병에 위축되어 좌불안석이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 23일 밤 총사에서 긴급 작전 지시가 내려왔다. 내일부터 대대적인 백아산 토벌 작전이 실시될 것이라는 정보가 입수됐다는 것과 곡성군 유격대도 540 부대와 함께
방어전에 참여할 것. 비무장 단체는 오늘 밤 12시 안으로 백아산을 빠져나가라는 것이었다. 간부들 모두 침통하게 말이 없었다.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불어나길 기다렸다가 드디어 치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벌써 백아산에는 죄기열 환자가 700명이 넘었다. 개새끼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다 죽여버리는 건데. 누군가 이를 갈며 신음처럼 내뱉었다. 9.18 직후 540 부대와 합동작전으로 광주 쪽으로 이동하던 미군을 습격하여 생포했던 미군 포로들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꽤 큰 성과를 올렸던 그 전투에서 빨치산들은 미군 10여 명을 포로로 잡았는데 제네바 협정에 따라 처형하지 않고 한동안 감금했다가 전투를 이용해 풀어준 적이 있었다. 말이 포로지 귀분과 다를 바 없었다. 포로인 주제에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고 배고프다고 투덜거리는 판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순박한 농부의 인심으로 자기들도 못 먹는 고기를 끼니마다 대주었던 것이다. 천진난만하게 애인의 사진을 꺼내 열렬한 키스를 퍼붓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는 그들도 자기네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싶어 애정이 가기도 하고 여성 대원들만 나타나면 눈을 휘번덕거리며 휘파람을 불어대는 통에 양놈들은 밥도 쇠스랑으로 먹는다더니만 역시 어쩔 수 없는 야만인들이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한 전투에서 그들을 풀어주었지만 미군들이 나타나는 바람에 총 한 방도 쏘지 못하고 패한 어느 경찰서장이 홧김에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소문도 무성한 채 다시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잡았던 포로도 풀어준 그들이었는데 미군은 세 군을 살포해놓고 알아놓은 사람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미군 포로들만 욕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다. 당장 2시간 내로 모든 이동 준비를 마쳐야 했다. 군 기관을 60명씩 3개조로 나눠 부위원장과 조직부장의 인솔하에 먼저 떠나보내고 뒷일을 마무리한 다음 그는 부랴부랴 기다리고 있는 그의 조로 달려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60명이 있어야 할 그의 조가 무려 130여 명이나 되었다. 무단으로 대열을 이탈해 그의 조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난감했지만 그 자리에서 추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마지막 위기에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무장이라고는 곤총 한 자루와 카빈 2자루였지만 100명이 넘는 비무장 대원을 이끌고 통명산으로 빠져 준흥선을 피해 보성강이 바라보이는 야산 빨치에 잠복한 채 하루를 보냈다. 새벽 6시, 이른 봄이니 아직 해도 뜨기 전인데 벌써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비행기까지 동원되어 기관총, 소총, 박효폭 소리가 온종일 요란했다. 밤이 돼도 적들은 후퇴하지 않았다. 능선마다 적들이 주둔해 있는지 온 능선이 불바다였다. 그들 일행은 밥을 해먹을 수도 없고 편히 누워 잘 수도 없어 생쌀을 씹으며 앉은 채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오후 1시경 일제히 총소리가 멈추었다. 다시는 총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백아산의 적이 후퇴하여 야산을 치고 들어오면 큰일이라 5시경 일단 이동을 시작했다. 능선 비탈을 돌아 통명산 삼각지에 이르렀을 때 척후로부터 전달이 왔다. 한복을 입은 시체 몇 구가 버려져 있다는 것이었다. 대열을 정지시키고 앞으로 달려갔다. 시체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대검에 찔려 숨져 있었다. 경찰들이 여기까지 와서 죽일 리 없으니 아마도 이쪽 편에 지신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각 면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냈다.
이미 산더미가 내리고 있어서 라이터 불을 켜서 일일이 시체를 확인하던 사람들이 라이터를 툭 떨어뜨리고 침통하게 말했다. 입산한 동지들의 부친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 동지의 가족을 우리 쪽에서 숙청한 것일까? 대원들 모두 우리 편에서 희생당한 걸 알아차리고는 의아해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했다. 아무리 바쁜 걸음이라도 시체를 그냥 버리고 갈 수 없었다. 행군을 멈춘 채 대열은 어둠을 헤치고 돌더미를 쌓아 올려 어설픈 가모를 만들었다. 매장을 마치고 막 출발하려는데 선두 보초선에서 수화소리가 들려오더니 잠시 후 따발총을 맨 인민군 두 사람이 나타났다. 박대수가 이끄는 총사 7연대 소속의 낯익은 사람들이었다. 7연대가 어제 백아산 작전에 참가했다가 오늘 새벽 백아산을 빠져나와 이곳에 주둔해 있다는 것이었다. 무장부대가 근처에 있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반가웠는지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갔다. 연대장 박대수가 반갑게 쫓아나왔다. 그런데 혁은 동무, 문제가 좀 생겼소. 이리 오는 길에 정찰대로 보이는 한복 차림의 민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참모장에게 자수를 권고하다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소. 나중에 시체를 뒤져보니 경찰서장이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바로 우리 입산자의 가족이었소. 곡성기관에서 일하는 동지들인 모양인데 그 동무들에게 큰 죄를 지은 결과가 됐소. 참모장을 호되게 비판하긴 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 동무가 잘 수습해 주시오. 그럼 조금 전 희생당한 시체가?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구례 군당 시절의 상급자이고 빨치산의 탁월한 지휘자이긴 했지만 박대수가 갑자기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다. 우리 동지들의 가족이건 누구건 자수를 권유했다고 해서 사요도 알아보지 않고 사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군경과 우리가 다를 게 뭐란 말인가. 동무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화가 치밀어 올라 상급자 대우를 해줄 기분이 아니었다. 기분대로라면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나는 도저히 동무와 동무의 부대가 저지른 이 엄청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소. 정식으로 도당에 보고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소. 그들의 아들, 딸은 우리 군단과 유격대에서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요. 동무라면 그 동지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소? 동무의 부모님이 우리 동지의 손에 죽었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소? 박대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맛만 다시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뒤돌아섰다. 이봐 위원장 동무. 박대수가 다급하게 외치며 그의 뒤를 따라왔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않고 걸음을 재촉해서 원대로 돌아왔다. 그동안 시체의 매장이 끝나고 있었다. 급하게 차린 밥을 잿밥이랍시고 차려놓고 120명 전원이 무덤 앞에 돌에 섰다. 유명을 달리하신 자랑스러운 조선의 아버님들, 당신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불행히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혁명가로서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위해 저 건너편 백아산에서 원수들과 불꽃 튀기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죽음은 상상도 못하고서 내 조국의 통일과 독립, 그리고 내 부모 형제 자자손손이 착취 없고 억압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죽음도 마다 않고 싸우는 당신들의 아들, 딸에게 당신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목이 메어 추도사를 끝맺지도 못한 채 그는 울먹이며 제배를 올렸다. 숨죽인 오열 소리가 대열로 퍼져나갔다. 눈물 젖은 밥을 먹고 이동하려는 찰나였다. 7연대장 박대수와 간부들이 찾아왔다. 그들도 무덤 앞에 묵념을 올렸다. 적들과 똑같이 동지의 부모를 죽여놓고 저 무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의 심정이 그럴진데
곡성이 고향인 다른 사람들의 기분이야 두말할 나이가 없었다. 묵념을 마치고 돌아선 그들은 오늘 밤 합동으로 보급투쟁을 하자고 제의했다. 안 됩니다. 지금 대원들의 상태가 그럴만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단호한 거절에 박대수가 다시 미적거리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봐요, 위원장 동무. 그러지 말고 동무가 가운데서 시비는 도당에 들어가서 가리기로 하지요. 박대수를 냉랭하게 돌려보낸 그는 간부들을 불러 모아 이후의 일정을 논의했다. 총성이 그쳤으니 백아산으로 다시 들어가자고 제의했지만 다들 백아산 사정도 모른 채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일단 다른 데로 옮긴 후에 백아산 사정을 확실히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하부의 견해를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럼 어디로 갔으면 좋겠소? 다들 묵묵부답이었다. 여기 통명산과 봉두산은 칠연대가 오늘 밤 곡성읍에서 보급투쟁을 하고 나면 당장 공격이 들어올 것이요. 대체 어디로 가자는 거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머리만 싸매고 미적거릴 때가 아니었다. 그럼 정찰대를 삼기면으로 보내서 정보선을 통해 오늘 상황을 먼저 확인합시다. 만약 적이 백아산에서 빠져나갔다면 백아산으로 가고 그렇지 않다면 동악산으로 갑시다. 동악산도 안전하지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책이요. 삼기면 출신으로 발빠른 사람들을 선발하여 정찰대로 미리 보내고 전대열도 곧 뒤따라 출발했다. 어둠 속을 묵묵히 걷고 있노라니 박대수의 일이 다시 떠올랐다. 경찰의 강요에 못 이겨 자수를 권유하러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이나 아까는 불같이 화를 냈지만 그 사람을 죽여야 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불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 생각도 없이 자수를 권유한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죽였을 것 같지 않았다.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 간에 부대의 이동이 드러난 이상 그를 살려보내기가 난감한 일이었을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살려보냈다가는 부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테니까. 부대의 이동을 드러내지 않고 목숨도 살리는 좋은 방법이 찾아보면 있기도 했겠지만 어디에 묶어둔다거나 끌고 갔다 하더라도 부역자의 가족이나 군경에 다시 잡혔을 때는 어차피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을 터였다. 이것을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은 혼돈의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문제였다. 자정이 넘어 교티제에 도착했다. 교티제는 통명산과 동악산이 만나는 곳으로 국도가 뚫려 있었다. 미리 도착한 정찰대가 몇 군데 방문하여 정보를 갖고 돌아왔다. 오후 4시경부터 석곡 쪽에서 수십 대의 트럭이 곡성읍과 광주 방면으로 빠져나갔으며 차의 일봉에 있던 수백 명의 군병력도 도보로 3기까지 내려와 광주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었다.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 차일봉 쪽으로 다시 행군을 시작했다. 희뿌옇게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다. 평지 마을은 온통 잿더미였다. 농 가까운데 파놓은 비트에 숨어있던 주민들이 새벽녘이 되자 하나둘씩 빠져나와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당장 오늘부터 기거할 집조차 없었다. 그는 정찰조를 몇 개 편성하여 도당과 총사 쪽의 상황을 알아오라고 파견한 뒤 시리에 차 있는 주민들을 불러 모아 한편에서는 타버린 잿더미를 치우게 하고 한편에서는 마을 앞 논바닥에 가막사를 짓게 했다. 군당은 떠나더라도 주민들은 남아서 살 집이 필요했다. 봄빛이 짙어올 무렵이라 다행이긴 했지만
평생 자신의 땀과 추억이 깃든 집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주민들의 억울하고 슬픈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밤이 어둑해져서야 정찰조들이 돌아왔다. 어제 매봉에서 한 대원이 소총으로 전투기 한 대를 격추했는데 비행기가 공중 폭발하자 그때부터 각 고지에서 적의 공격이 중지되고 퇴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소수 병력만 남기고 다 백아산을 빠져나가 전투 병력의 손실은 별로 없었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재결 환자 700여 명이 모두 사살당했다고 했다. 그것도 주로 화순과 백아산 주변 마을에서 입산한 투쟁 인민들이라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좌익이 대단히 적극적인 마을들이 있었다. 그런 마을 사람들 중에서 후퇴시에도 빨치산과 함께 살다 죽지 미제 치하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하여 함께 입산한 이들을 투쟁인민이라고 불렀다. 백아산 주변만 해도 그런 투쟁인민이 1000명이 넘었는데 그들은 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당 기관과는 별도로 산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보통 이런 투쟁인민들이 가장 안전한 장소에 거처하기 마련인데 백아산에서는 상봉 밑에 원봉 고랑이 가장 넉넉하고 지형이 좋아 대부분의 투쟁인민들이 거기 모여 있었고 유격대나 당 기관은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점이나 방어에 유리한 지점인 매봉고지나 삼각고지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리라고 믿었던 원봉고랑에 집중적으로 세균을 살포하는 바람에 바깥으로 전투를 자주 나가는 유격대나 당 기관원들보다 투쟁인민들의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환자트에 숨겨놓고 떠난 것인데 대항하기는커녕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사살을 했다는 것이다. 좌익의 지지자라고 해봐야 함께 투쟁을 간 것도 아니고 좌익보다는 군경의 행패가 훨씬 더 심해서 마을을 떠나 산으로 들어온 주민들일 뿐이었다. 그제야 그도 곡성 군당의 환자들이 떠올라 허겁지겁 달려갔다. 다행히 환자트는 발각당하지 않고 무사했다. 그러나 간호원까지 감염되어 드러누운 채 의무요원 한 사람이 이리저리 뛰고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의무요원이 혼자서는 물심부름조차 벅차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급한 김에 간호할 사람도 충원해주지 않고 떠난 그의 불찰이었다. 그도 눈물이 핑 돌았다. 고열에 들떠 신음하고 있는 한 환자의 머리를 짚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이마를 짚고 있는 그의 손등으로 이 때가 하얗게 기어오르는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입고 있는 검은 전투복도 이때가 바글바글 꼬여 흰옷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세상에 이게 웬일이요. 의복 소독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물도 못 떠다주는 형편인데요. 의무요원이 눈물을 글썽글썽해서 고개를 푹 수그렸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가서 당장 인원 충원 좀 해오시오. 함께 왔던 연락병이 달려가 남자들 몇 명을 데리고 왔다. 당장 환자들의 옷을 벗겨 증기 소독을 하고 머리를 깎기 시작했다. 그나마 한 사람 남아있는 의무요원마저 쓰러질까 걱정이었다. 사회에서 의사조수를 했다는 의무요원 신복수는 환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는 일을 자신의 천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정식 의사도 아니면서 그렇게 열성적일 수가 없었다. 식음도 전폐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를 보고 있노라면
말수도 적고 얌전하기만 한 그가 왜 산에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도 돈으로 거래되는 세상이 아마도 그는 싫었으리라. 신복순에게 꼭 휴식을 취하라는 말을 남겨놓고 도당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방역 대책과 적의 재공세에 대한 대책 지시를 받고 새벽 4시가 넘어 다시 곡성 군당으로 돌아왔다. 어쩐지 몸이 찌뿌두한 게 몸살기 같기도 했다. 자는 도중에 자꾸 갈증이 나서 자주 잠을 깼다. 설마 내가 재기열에 걸렸을까 했는데 잠은 오지 않고 골치가 아파오더니 온몸이 쑤셔오기 시작했다. 확실했다. 어제 도당에서 의무과장이 했던 말이 스쳐갔다. 1연대와 15연대가 석곡지서 습격을 하면서 면 사무소에서 다량의 주사역을 가져왔는데 그게 마파산이라는 재기열 예방주사약이었다. 예방약이라 이미 병이 걸린 사람에게 주사를 놓으면 부작용이 심하긴 하지만 치료제로 쓰이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차려 연락병을 급히 총사로 보냈다. 얼마나 급하게 다녀왔는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사약 배갈과 주사기를 가지고 왔다. 주사를 맞자마자 정신이 까마득하게 흐려졌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벌어지는 중이었다. 이미 탄환도 바닥이 나고 있었다. 권총으로 적의 머리를 내리치려는 찰나 철모에 흰 테를 두른 적의 총검이 그의 가슴팍을 쑤셨다. 가슴에서 피보라가 튀었다. 마지막이구나. 인민공화국 만세를 목청껏 외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다. 더 크게 고함을 지르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때였다. 위원장 동무! 위원장 동무! 누군가 그의 몸을 잡아 흔들었다. 눈을 떠보니 그의 아지트였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고 얼굴에서도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위원장 동무, 큰 전투를 치르신 모양입니다. 이제 안심을 해도 될 만한 상태인 모양인지 의무주도원이 빙그레 웃으며 말을 건넸다. 돌격 1중대, 2중대는 포복 전진하라 하고 계속 고함을 치시던데요. 그랬었나? 적의 총검에 찔려 죽는 꿈을 꾸었는데 마치 다시 살아난 기분이구만. 예, 열도 내리고 이제 괜찮으실 겁니다. 음식만 절제하시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절대로 가식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보니 몸이 가뿐했다. 땀을 닦고 옷을 갈아입었다. 벌써 오후 8시. 10시간 넘게 혼수 상태였던 모양이었다. 그날까지 발병한 환자 25명 모두에게 마파산을 주사한 모양인데 거의 전원이 그처럼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나이 많은 노인네는 결국 강한 주사약을 견디다 못하고 사망했다고 한다. 그는 의무지도원에게 나머지 마파산을 예비용으로 5병만 남겨놓고 군당과 군 유격대 성원 중에서 최근 백아산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부 주사하라고 일렀다. 밥을 으깬물만 마시며 몸조리를 하다 일주일 만에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입맛이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밥그릇을 물리고 돌아서면 배가 고팠다. 온갖 먹을 것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먹을 것을 그처럼 밝혀보긴 처음이었다. 그러나 과식만 하면 곧바로 병이 재발한다고 했다. 식탐을 부리다 병이 도져 2탕, 3탕씩 병을 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는 입술을 악물고 참았다. 먹는 걸 참는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임을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6.25 직전 전남 도당이 굶주림으로 괴멸해 갈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4월 15일경 총사 의무과장 박충군에게 진찰을 받았다. 진찰을 마친 박충군이 놀라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동무 같은 사람은 처음이요. 병도 가장 가볍게 치르고
회복도 가장 빠르오. 철두철미한 혁명 정신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 아니겠소. 박충구는 그의 혁명 정신을 놓고 칭찬이 대단했지만 그는 소화가 가능한 만큼은 먹어도 된다는 말이 가장 반가웠다. 배가 찬 후에야 그도 자신이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도당에 들렀더니 박영발의 기요원인 이정래가 멀리서 그를 보며 호들갑을 떨었다. 아유, 곡성군당 위원장 동무가 살아왔어요. 살아왔다고요. 이정래의 고함에 도당 간부들이 모두 트에서 뛰어나오며 그를 반겼다. 다시 못 볼 줄 알았더니 살았구려. 혁운 동무 정말 반갑소. 까만 안경테에서 박영발의 차가운 눈빛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박영발의 그런 따스함은 처음이었다. 왠지 코끝이 찡해왔다. 이게 바로 동지애구나. 동지들의 웃음 속에 둘러싸인 그의 입가에도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